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15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640억, 기관 투자자가 1,9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70억, 기관 투자자가 1,2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여전히 2600포인트를 지키고 있고요. 고점을 한번 찍고 서서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21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이렇게 정배열이 되면서 삼지창 형태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형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이상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선을 딛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해서 61선을 딛거나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높여가는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900억 매도를 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6월 9일까지 바짝 매수했던 그 움직임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64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계속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상승세를 어느 정도 멈추고 좀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 지금 1별 차트는 전고점을 도달하기 전에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일단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을 같이 반등을 시키면서 쭉 올라갈 것인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상승세는 멈추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이틀 정도 이렇게 1200억 매도를 하면서 계속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양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조금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영향을 주는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동일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에서 5.2% 상승을 유지를 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2번 정도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멈추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이 심리적인 발언을 하면서 조금 더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도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금리 인상을 완전히 멈춘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심리전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결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반기에 좀 더 그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베이비 스텝 정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떨어뜨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금리가 유지된 지 꽤 시간도 흘렀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증시라든지 그런 이 사회가 어느 정도 그런 고물가, 고금리에 적응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무섭긴 한데요. 그래서 물가도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특히 근원 물가가 조금 천천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FOMC에 대한 추가 반응은 좀 더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은 1281원으로 481선 수준에서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급락을 하다가 한번 이제 양봉이 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하나 둘씩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21선과 함께 이렇게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질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확실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한번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것에 대해서는 주시를 해볼 거고요. 금리가 동결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금리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물가가 잡히는 순간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집중해서 이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미국 증시는 약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한 0.5% 수준, 그죠? 0.1%네요.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약 하락, 유럽 증시는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을 마무리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장까지 한번 어떤 움직임이 보여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이제 WTIU가 68.99달러, 조금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70달러 부근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내려갔다가 상승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69달러 수준, 그죠? 70달러 부근에서 이 원유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은 거의 유사했고, 그 다음에 채권금리 보겠습니다. 채권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8%고요. 한 달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지금 고점을 조금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채금리가 떨어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0원이죠.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8,75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에는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전날과 거의 유사했고요. 18,700원으로 5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큰 움직임 없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별 거래는 어제와 유사했습니다. 680만 주에서 620만 주 정도로 조금 감소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동안의 급등을 좀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0원대를 지금 5일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를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전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 이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이전에는 한번 치고 오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흐름을 많이 보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며칠째 이렇게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주가를 형성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제 18,700원 수준을 지지라인으로 형성을 시키면서 크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조금 감소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좀 실려주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그죠? 우리가 이 급등에 대한 조정을 하거나 혹은 가격대를 다지는 흐름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금 내일 장도 마무리를 적절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이렇게 수렴을 시키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었죠. 이전에도 그랬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급등에 대한 반납을 좀 하고 적절하게 N자로 올라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차분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선은 골든크로스로 올라가지고 있고요. 61선, 121선 모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는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우뚝 솟아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6월달 이 시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6월달의 흐름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9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9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 장 마감 후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지금 19일부터 15일까지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13일부터는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장 막판에 이제 매도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50만 주 정도 차이가 나는 매도가 나왔고 이 6월 13일에도 150만 주 정도 차이가 나면서 좀 이제 약 매수가 나왔고요. 오늘도 이제 49만 주 매수로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잡히긴 했지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매도 오랜만에 나왔고요. 금융 투자 35,000주, 보험 34,000주, 투시는 10,000주 정도 매수하면서 오늘도 조금 매수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11만 주 매도를 했는데요. 매수를 또 이어가다가 잠깐 이제 또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5%에 달하는 그런 보유 비율을 형성하고부터는 크게 매수를 계속 이어가거나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이런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그게 이제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공매도가 확 줄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요. 그 공매도가 줄고 나서 그 뒤에 움직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내일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한 수급도 지금 둘 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티 공매도 잔고 지금 520만 주에서 398만 주로 또 이렇게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130만 주 가까이가 또 상환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6월 13일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이 6월 9일에 리밸런싱이 끝나고 그죠? 12, 13일이 또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늘린 게 아니고 오히려 공매도를 추가로 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1350만 주, 60만 주 수준에서 390만 주까지 지금 공매도 잔고를 확 줄였고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5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장중에 매수를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공매도 잔고도 매일매일 상환이 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제가 쇼츠 영상으로 올리긴 했지만 공매도 대량 보유자를 네이버라든지 뭐 그런 데 검색어에 치시면 공매도 대량 보유자 현황 시가총액이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수량 52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거기 위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모간소울이 이 상환을 많이 했는지 모간소울이 대량 보유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이 공매도 잔고가 390만 주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상환을 시켰고요. 그 대부분 물량이 외국인 투자자 보유 물량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6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 추가로 상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10만 주, 6월 15일도 10만 주가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크게 또 거래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공매도 상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거의 공매도가 없는 수준까지 도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작정하고 공매도를 다 상환시키고 상승으로 전환을 할지 그런 것들을 주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상대로 어제도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매수를 하고 오히려 이제 매도를 했었죠. 마지막에 이제 매도 집계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모간서울이 72만 주 매수, JP모간이 21만 주 매수하면서 또 합쳐서 거의 1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모간서울은 20일 평균 하면 압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합쳐서 거의 1000만 주 가까이를 JP모간과 모간서울이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이 지금 모간서울로부터 이 매수가 진행되었고 그 공매도 대량 보유자에서 빠질 만큼 공매도 상환을 많이 진행했다. 그리고 이제 신한증권 창구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NH투자증권이 좀 보였고요. JP모간 같은 경우는 오전에 잠깐 나오고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장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135만 주 상환이 되었고요. 어제 368만 주 상환되면서 대차장고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3일자부터 대차장고가 좀 빠르게 없어지고 있고요. 체결량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6월 9일, 6월 8일 계속 이렇게 대차장고가 상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6월 7일부터 이렇게 상환이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대차장고도 지금 1860만 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대차장고도 제가 지금 리뷰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던 적이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1000만 주대로 이렇게 대차장고가 떨어진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이 공매도와 함께 대차장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평균선이 3000만 주 가까이인데 이렇게 1000만 주까지 1000만 주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자, 내일도 살펴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또 감소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패턴을 보았을 때 이렇게 쭉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면서 또 물량을 확보하는 모습이 또 나왔었는데 또 다시 그런 식으로 물량을 이 공매도와 대차 잔고를 늘리면서 이번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주가를 떨어뜨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추정 물량이 47만 주에서 당일 물량이 75만 주까지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요. 전환이 되었죠. 근데 전일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금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율은 13.54%, 7%까지 늘어났다가 8%까지 늘어났다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외국인 보유를 그래도 13%대면 근래 들어서는 가장 많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추후에 또 움직임을 주시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공매도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1%, 많으면 2%, 이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지금 뭐 계속 상환이 된다면 300만 주대, 200만 주대 계속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줄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없다라고 한다면 공매도가 없어서 무조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올라도 손해를 볼 만한 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가를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탄력받아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찌감치 이런 투자자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일반 개미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도 일찌감치 이렇게 매수 구간을 정해서 투자 준비를 했었고요. 사실 뭐 더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왔지만 이렇게 높은 데서도 매수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잡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구간이 시작되었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텨왔던 그런 결과물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 저는 2023년을 시작으로 2024년, 5년 계속해서 기업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아서 전성기 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다시 보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시가총액이 20조, 네,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시장에 지금 여러 분야에 이 발을 담그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시장의 가치만 각각 다 환산을 해보아도 사실 시가총액 20조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2004년 6월부터 2007년 뭐 10월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약 3년 동안 이렇게 또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봐서 그렇지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횡보 구간이라든지 기나긴 그런 구간을 버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보았을 때 어, 추세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기나긴 횡보 구간 그리고 하락 구간을 버티고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겁니다. 근 2년 동안 이 구간에 갇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을 넘어서는 그런 상승세가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상승이 나오더라도 요거 하나로 끝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또 횡보하는 구간을 오래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 가치를 상승시키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 이전에 유상증자를 잘 진행하지 않던 기업이었습니다. 오히려 배당금을 지급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이 오랫동안 그렇게 두산건설이라든지 그런 재무가 좋지 않게 되어서 유상증자를 약 3번 정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번 이후에는 지금 이제 크게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재무가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 3조 자구안이라는 그런 것들도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리하게 유상증자 같은 그런 비친화적인 그런 주주 정책은 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두산밥캐 PRS라든지 아니면 신주인수거 부사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상환을 시키면서 진행시켰고요. 네.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만약에 정말 이 돈이 필요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추진하기 전에 다른 단계들이 이미 옵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하지 않더라도 그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옵션조차도 사실 지금 필요 없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상황을 좀 즐기면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상풍력 관련 소식을 가져와 봤고요. 해상풍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상그리드 산업협회를 출범시켰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상그리드 산업협회가 이제 무엇인가 하니 그 참여 기업은 일단 LS전선,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이 이제 참여해서 국내 해상풍력이라든지 전력계통의 산업 발전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협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이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산업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 대기업들이 뭉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주요 업체 20여 곳이 회원사로 참여를 해서 창립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렇게 참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곧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이 촉진법을 통과를 시키고
이제 해상풍력을 본격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 해상풍력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8조 6천억의 수주 이 목표에는 원자력이 대부분이고요. EPC 사업 1조 8천억, 그 다음에 서비스 기자재 건설이 2조 2천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원자력과 EPC는 올해 목표치를 거의 다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과제 성장 사업이 남아 있는데 성장 사업 중에서도 지금 이제 국내 대형가스 터빈 실증 사업을 또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6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소와 신재생 이 실적은 2천억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큰 수주 없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해상풍력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IR 자료에 의하면 2032년에는 신규 수주가 이제 9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그죠? 기자재 사업만 4조 2천억에 잡힐 만큼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로 수주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1천억, 27년에는 4조 원, 그죠? 약 40배의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일환에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기업들이 전 협력체를 출범시키면서 앞으로 자세히 이 기자재 공급망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풍력 기자재 공급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자, 여기 분기 보고서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지금 확대가 안 되는데요. 기준 용량 5.56메가와트 윈드 S 5500 모델을 지금 연간 생산 능력이 20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4분의 1 해서 이제 1분기 생산 능력이 28메가와트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5.5메가와트는 20기까지 1년에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메가와트급은 3.3이죠. 연간 33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8메가와트급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총 12기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여지네요. 자, 근데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그 기자재 공급 시장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3년에는 큰 움직임이 없더라도 2024년부터 수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빠르게 이제 수주량이 늘어날 텐데요. 그 기자재를 대비해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부터는 풍력 공장에 대해서 추가 건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SMR 기자재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SMR에 대한 생산 능력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급속한 시장 성장을 예상하고 또 기업 차원에서 그 투자금을 확보해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이제 시장이 점점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고 기업이 거기에 맞게 발맞추어 준비를 잘 하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급성장은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산업이 급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제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렇게 상승을 다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으로에 대한 시장 급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 서서히 지금 시작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수주권만 하나만 이제 터트려 준다면 상당히 주가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과 이제 핵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란 핵 합의를 왜 두산 에너빌리티 이 리뷰 시간에 가져왔느냐 하면 이란에 이제 중동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오만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 중동 국가들의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을 이제 중국 쪽에서 비집고 들어가면서 이 미국에 대한 그런 중동 영향권을 지금 이제 약화시키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좀 엮인 것이 사우디에 대한 그런 원전 건설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일찌감치 우리나라와 지금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플랜트 이 공장 건설 관련해서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와 상당히 긴밀하게 건설 협력을 하고 있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단조 공장을 세계 최대 수준으로 지금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호기를 건설 완료했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수주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이제 원전 사업까지 또 이렇게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와 우리나라는 또 SMR과 관련해서 기술 협력을 하고 그런 기술 교류를 했다는 점에서도 사우디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원전을 주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사우디가 무조건 이 원전을 수주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의 그런 수출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사우디는 이 원전을 통해서 농축 핵연료 농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사우디가 이렇게 핵 농축에 집착했던 이유도 이란의 그런 핵 위협 때문이었는데 일단은 미국이 이란 쪽에 가서 핵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또 사우디가 이 핵 농축에 대해서 어떤 이 뉘앙스를 풍길지 그리고 미국이 다시 중동 쪽에 이 영향권을 확대하면서 사우디와 또 사이가 좋아지면서 그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저 사우디 원전 2기도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거의 90% 이상 수주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올 만큼 좋은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7월 달부터 하반기부터는 대형 원전은 이제 폴란드 원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민간 원전에 대한 수주와 그 다음에 저런 이제 사우디 원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체코 원전 2기가 있고요. 체코 원전은 한 기죠. 두쿠바니 한 기는 24년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 세 기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정도면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 4호기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운전을 다 돌리게 되었을 때 UAE가 과연 이 5호기, 6호기, 그죠? 5, 6호기부터 선제적으로 발주를 다시 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는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사업도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주가가 군매도에 의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다가 이번에 이 역대급으로 군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한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요.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의 횡보를 보면 항상 이제 기대를 했을 때 떨어뜨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분히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 19,000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상승 하락폭을 줄이면서 확실히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5분봉을 보더라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면 이제 결론을 좀 지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내일이 결론이 안 난다면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지켜볼 거고요. 올해는 좀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